여러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경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멸한다면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서는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징조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2030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보너스는 끝이 났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죠? 오히려 역으로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죠? 라고 물어요. 안녕하세요.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을 통해서 시대 변화죠.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경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구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짐이나 징후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멸한다면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서는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징조도 사실은 한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최근 한 5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는 북한의 핵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조짐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로 종합할 수 있는 인구 변화 이슈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르가르도 IMF 총재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쩌면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외신에서 바라보는 한국적인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정해진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불행한 혹은 갈등적인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통계들 중에서 출산율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기록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실상 인류 역사상 어느 사회도 기록하지 못했던 2021년에 0.81명이라는 출산율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외신의 지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30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쩌면 충남도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굉장히 양적으로 인구 변화의 체감도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떤 절멸의 위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경고나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현실과 통계상의 괴리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5년 동안에 벌어졌던 저출산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체감들은 이제 본격적인 경로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감소의 위기 수준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가 이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예, 사실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체감하고 인식하고 실제 그런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도 시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지방대학의 그 몰락 스토리라고 표현하죠. 이른바 벚꽃 엔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지방대학은 사실상 대학의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역에서 입시를 보고 해당 대학에 들어가야 될 인구들이 자연 감소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지방대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또 입학을 해주면 그나마 충격이 완화가 될 텐데 상당수의 지방 거주 청년 인구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서 사회 이동을 이른바 사회 전출을 반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대학에는 인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이중 충격이 맞물려서 벚꽃 엔딩을 훨씬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2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 거점 국립대 굉장히 사실은 예전에는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하고도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 명성이나 지명도를 갖추고 있는 대학조차도 2년 전에는 8개 중에 7개가 미달 사태가 있었고요. 지난 입시에서는 8개 전부 미달 학과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대학의 변화들은 사실상 인구 구조의 가장 전면에 서 있는 그 입장이다 보니 이 충격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방 지역은 사실상 초고령화 공간으로 이미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지역은요, 65세 이상 인구가 뭐 40%, 50%를 웃도는 지역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피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간이다. 당연히 활력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순환 경제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나마 인재도 줄어들고요. 인재가 줄어들다 보니 지역의 토착 산업들, 토종 산업들을 유지해왔던 기업이나 조직들은 인재를 뽑지 못해서 해당 권역에서 잔존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이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새로운 사회 전출을 또 추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순환 경제는 멈춰서게 되고 그 속에서 활력이나 혁신이나 하는 소위 미래지향적인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행정이든 산업이든 인구 구조든 유지 불능 사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대 부조형의 사회 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대 부조형은 우리가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끊임없는 인구 공급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탄탄하게 밑을 받쳐주고 그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조세활동을 통해 가지고 분자에 있는 소위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해가는 구조.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은퇴하게 되면 자녀가 이제 돌보게 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고했던 세대 부조형의 사회 제도가 더 이상은 기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삼각형이 줄어드는 초저출산을 감안할 때 역삼각형으로 이른바 가분수로 바뀌게 된다면 서둘러 이렇게 가분수로 바뀌기 전에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의 제도 전환 혹은 재구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그 가장 선두에 선 개혁의 과제가 아마 조세나 준조세 개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 문제죠. 조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혹은 직접세 포함해서 소득세나 간접세 같은 것들도 지금의 방식으로서는 세율이나 규모를 가지고는 65세 이상 인구,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초고령화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인당 지불해야 될, 납부해야 될 세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5가지 우리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 포함한 건강보험 같은 준조세도 지금처럼 고부담 저급여의 형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흐름들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실상 거의 모든 부담은 후속 세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선진국의 탈락 위기에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일본처럼 어쩌면 펀더멘탈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사회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소위 미스매칭의 엇박자의 위기 경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력했던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로마 제국 워낙 땅도 넓었고요. 긴 시간 동안 또 최초의 인류 제국답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서양사를 만들어낸 중추적인 존재 국가였죠. 특히나 그 중에 한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스파르타, 우리로는 아마 300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스파르타,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이 트로이라는 이 두 국가도 이제 로마의 한 단편을 기록했던 멤버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스파르타와 트로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멸망을 했죠.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멸망에 앞서서 멸망을 했습니다만 왜 멸망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원류에는 공통적으로 인구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와 관련돼 있는 악재가 사회를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굉장히 내몰았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도 천년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성기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 대국이라는 표현까지도 있었죠.
제국의 역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변의 어떤 영토나 자원들을 획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고성장과 소위 그 성장에 따른 인구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이 아마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복속시키면서 천년 제국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출발인 것 같은데, 이 전성기 때는 한 가구에 한 10명 정도의 그 출산율, 이른바 10명 정도의 자녀들을 두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역사학자죠, 에드워드 기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국의 그 파워, 위력이라는 것은 인구의 숫자, 그리고 인구의 질적인 어떤 그 품질 같은 것들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국이란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계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이제 복속시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을 쟁탈할 수밖에 없고요. 이 쟁탈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사실상 끊임없는 성장 지향의 영토 확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제국도 끝까지 계속해서 주변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없겠죠. 결국에는 가다 보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적으로 갈등이나 문제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정된 자원, 이른바 더 이상 획득하기 힘든 부가가치가 줄어든 자원들과 관련돼서 세대와 혹은 연령별 이 격차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빈부의 양극화를 추동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자원 쟁탈전 속에서 사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많은 자원들이 부족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 인구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하나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쌓이고 경험들이 확산되다 보면 결국 제국의 몰락이라는 굉장히 큰 결과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멸망 시점의 인구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전성기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절반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사실은 유지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효과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절반 정도 인구가 줄면 해당 사회의 제도나 철학은 지속 가능성을 급격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스토리에서 확인했다시피 제국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 즉 고성장이 끝난 상황, 바로 저성장으로의 시대 변화가 사실상 인구 변화를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성장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후속 세대들도 선배 세대를 추격하고 또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특유의 그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미래의 위험을 테이킹하는,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방식으로서의 삶의 모형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앞으로 펼쳐질 한국 사회의 과실의 성장이 저성장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줄어든 부가가치를 선배 세대와 나눠 가져야 된다, 즉 쟁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열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후속 세대들의 선택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는 고위험의 선택지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성장의 자원들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얻기가, 획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합하면 고학력화입니다. 한국은 7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으로서의 높은 고도 인재를 가지고 있는 사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산과 커리어, 이 두 개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출산이 아니라 커리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커리어를 선택하자니 출산은 전혀 품어낼 수 없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가 없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개와 저성장과 고학력이 맞물려서 새로운 가치 기준, 이른바 가치관의 변화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죠? 오히려 역으로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죠? 라고 물어요.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먹이, 고용이죠. 둥지, 주거입니다. 알, 출산이 되겠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알을 낳지 않니?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알 앞에 있는 둥지의 얘기, 어떤 둥지라면 알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먹이라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품 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내용과 규모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과 출산의 비교 우위를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서의 제도 구성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리해진 후속 세대들이 추격하고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성역할, 그 다음에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핸디캡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 속에 맞물려서 그들을 끌어들이자면 당연히 품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특히나 최근처럼 이 지구의 과부하 문제, 그다음에 환경 파괴의 문제, 우리 북극의 불쌍한 곰들 사진들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인간의 탐욕이 사실상 가용 자원들을 단시간에 급격하게 활용하다 보니 지구 생태계의 유지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적정 인구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보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개별 인구의 욕망이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난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인구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욕망의 크기는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난 시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죠. 특히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줄어드는 것들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으로만 나타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바로 한국의 문제죠. 12%의 공간 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 52%의 인구가 몰려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만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역 격차 속에서 도시는 도시 부문대로의 갈등과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은 개발하거나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인재가 없어서 그것들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또 직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순환 경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 한국 미래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과제이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만 그 가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제해야 될 조건들이 꽤 있다. 그리고 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그 지역 간의 역할 분담들을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방식으로 이 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성장의 총량, 욕구의 그 증가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했던 고성장 시기에 당연시됐던 것들이죠.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 탈욕망과 관련돼 있는 생애 모형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유효한 방식일 수 있겠다. 즉 다양성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후속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균형 잡힌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구 감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옹성거려지게 되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가뜩이나 저성장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존의 설명력이 낮아졌거나 좀 떨어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서의 혁신이나 개혁들을 이뤄내야 될 것이고요. 아마 그 최종적인 지향점은 인구 문제가 촉발시킨 균형 발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일상의 현상에 가까운 것이고요. 근데 이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자는 얘기죠. 사실 이런 선행 모델들, 한국보다 많은 이 인구 구조의 변화들을 일찍 겪었던 선진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유효한 것들은 한국보다 총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자연 감소를 먼저 겪었던 일본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후쿠이 모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쿠이 모델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4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세대의 실수입, 피사, 그러니까 우리 국제적인 교육 수준의 비교 지표죠. 피사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조건들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 그 수치를 만들어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는데 후쿠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량이라든가 과거의 역사적인 성장의 경험이라든가 또 입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이 후쿠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주민들의 행복도가 1위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가령 1년에 6개월은 바깥에 눈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외출이 어려운데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는 없는 구조죠. 즉 전형적으로 아마 못 사는 동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최근 한 20, 30년의 많은 변화, 즉 시대 변화와 맞물린 이 제도와 자원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행복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네, 후쿠이 모델의 행복을 완성시킨 주요 키워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활력입니다. 여성이 웃는 공간, 특히나 커리어와 출산 때문에 고민하는 이 여성이 경제활동들이 좋아지고요. 실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립조화가 만들어지는 사회 공간 안에서는 인구 문제가 생각보다 충격을 적게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자치교육입니다. 한국처럼 19, 20의 소위 엘리트 교육에 맞추어진 입시교육 중심이 아니라 지역을 알고 지역과 함께 숨쉬는 자치교육을 통해서 커리큘럼의 차별화, 그 속에서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지역의 입지와 존재감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공동체의 에너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피사가 일본 안에서 1위를 달리게 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뜻하는 바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 소위 이제 제외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행복의 그 무대 안에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의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들이 순환 경제의 토대가 되는 차별적인 상품과 경쟁력으로 고도화가 됩니다. 네 번째는 그 과정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지역을 사랑하게 되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잔류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본인의 당사자성을 일치시키는 과정들.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지역성들이 사실은 인구 문제를 벌충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탈중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발적인 생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공통점이 있죠. 자연 감소 속에서도 지역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들입니다. 하나같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즉 자치 분권과 권한들이 굉장히 센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역을 살리는 것은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배울 교훈들도 명확해집니다. 지역에서의 상향 정책,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고민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방식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이 권한과 권력과 예산을 지역 단위에 하방시켜주는 방식을 통해서 229개 기초지자체는 229개의 독특한 지역 모델을 만들어야 소위 인구 유출 혹은 인구 감소를 통한 이중 충격의 흐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기업의 존재라고 봅니다. 기업이 어쩌면 인구 해법의 핵심적인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라는 단어죠. 기업의 존재 이유가 매출 극대화,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들이 1순위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이제 혁신적인 발전 모델인데요. 어쩌면 기업과 시장들이 이런 얘기들을 왜 끄집어냈을까? 사실은 굉장히 대치되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기업과 시장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사회의 공헌이자 어쩌면 존재 이유일 수밖에 없는 조직들인데 이런 결사체들이 갑자기 가장 많은 또 이익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또 CEO와 주주들이 중심이 돼서 ESG를 챙기지 않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기업이 매출보다 환경을 챙기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소위 주주보다 직원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유의 아마 동물적인 성장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선두권에 서 있는 우리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우습게 추격해오고 있는 그 후속의 기업들, 주자들하고 차별화를 보이려면 더 이상 밸류체인 상 안에서의 어떤 그 경쟁보다는 이 후속 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혹은 따라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전략들이 필요한 파트를 선점하고 이 선점을 통해서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아젠다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쩌면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의제, 특히나 이것들은 명분도 좋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달라진 기업의 역할, 그 포인트로서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본주의의 새로운 아젠다로 세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도 이 ESG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ESG,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약간은 배제되고 있는 개념이죠. S와 G, 즉 사회와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사회와 지배구조,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구 문제로 직결됩니다. S 중에 핵심이죠. 이 여성의 고용의 차별 문제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한 어떤 밸류체인 같은 것들. 이 소셜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다중 이해 관계자의 소위 문제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더 중요한 어쩌면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지역사회 혹은 인구 문제로 연결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인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힌트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 성장해야 된다라. 이건 기업의 본연의 그 아래랄 역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혁신적인 접근을 주주 혼자, 경영자 혼자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직원을 포함한 거래처, 그다음 고객들, 특히나 사회 전체,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전체를 감하고 있는 지역 단위, 즉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들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풀어줄 때 사실은 후속적으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협업의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공간으로서 지역의 문제, 즉 균형 발전의 이슈로 귀착이 된다면 어쩌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처방전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유한다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바꿔야 되겠죠. 사회 구조도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공고한 사회 제도 철학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60년대의 철학, 이 철학을 토대로 만들어낸 70년대, 80년대의 제도는 이제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의 방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대전환에 걸맞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보너스는 끝이 났습니다. 대량 공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던 인구 공급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오너스라고 표현합니다. 인구 오너스의 시대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인재 보너스로 전환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인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은 인구가 아니라 인재로 줄어든 사람들을 토닥이고 또 응원해주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혁신 모델들을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인구 감소 속에서도 행복을 담보해내는 대한민국의 사례로 또 하나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줄어든 인구를 푸념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전원 참가를 시킬 수 있는 인재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준다면 어쩌면 한국형 인구병이 아니라 한국형 인구 극복 모델들을 우리는 전 세계에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치된 문제들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환적인 자세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절실한 것은 이런 충체적인 접근 방식으로서의 문제 해결의 의지와 그것들을 실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동반돼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한국 사회가 그래왔듯이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또 굉장히 좋은 모델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